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이정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라서 학교에 대한 기대도 크고 강의 방식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아쉬워요.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3월 말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4월부터는 강의실에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볼게요. 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강의계획서에 자세하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교재, 그리고 주차별 강의 내용, 그리고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진단평가도 다들 마치셨죠?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확인 못하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볼게요. 교재는 일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책을 사용할 거예요. 학지사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손병덕 선생님 외에 공저예요. 그 학지사에서 나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책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반드시 손병덕 선생님이라는 저자를 확인을 꼭 하시고요. 지금 수업하기 전에 아직 교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강의 잠깐 멈추고 온라인 서점에 빨리 교재를 구매를 하시면 총알 배송 오잖아요. 내일 다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성적 평정은요. 저는 출석 3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총점 100점으로 성적을 낼 거고요. 상대평가하다 보니까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그리고 마지막 F학점까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A학점은 우리 반이 지금 20명이니까 그 중에 30%, 6명까지 A학점 받을 수 있고요. B학점은 80%니까 16명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C학점, D학점이 배치될 거고요. F학점 같은 경우는 학점을 아예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석. 4주 이상 하게 되면 F학점 처리가 되니까요.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결석은 3주까지만 가능하고요. 4주부터는 학점이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출석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출석이 1차시, 2차시, 3차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3학점 과목이라 3시간 과목이에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수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동영상 수업으로 출석 체크가 되고요. 온라인 수업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10시, 우리가 월요일 10시 수업이죠. 10시에 출석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때 1차시 체크하고 2차시 체크하고 3차시 체크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교재 외에 수업 자료가 있을 텐데요. 교재가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좀 내용이 방대한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압축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할 이제 이론가들 중에서 프로이드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다양한 이론가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한 학자만 가지고도 사실 한 학기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좀 부족할 시에는 제가 이 클래스 자료실에다가 추가적인 PPT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에 미리 다음 주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니까 출력해서 오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출력해서 교재랑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런가? 여기 앞으로 넘어가네요. 자, 이제 19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볼 텐데요. 인간행동과 사회복지 실천. 자, 1장은 이제 인간행동, 그리고 인간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챕터인데요. 자, 인간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행동의 영향 요인이죠. 자, 인간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필연적인 요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PPT는요 교재 내용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교재이
이외의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PPT 보지 마시고요. 교재를 필요한 부분은 제 설명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들으시는 쪽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 행동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인데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이제 다 사회복지사가 되시기 위해서 진학을 하셨을 텐데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버거와 베테리코라는 학자들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유전적, 신체적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중간 패러그래프 정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모로부터 전해진 유전적인 특성에 기이한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에 의한 예를 들어 장애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족력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암이나 혈압,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들은 가족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니 당뇨를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가 심장질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연세가 그 연령에 이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가족력이죠. 이런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 인지, 심리, 정서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신체적 특성 외에 내가 꼭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특성에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정서 중에 우울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너무 우울해요. 그랬을 때 내가 보이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행동과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어서 막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즐거워요.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친구들을 대했을 때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 정서적인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 종교, 교육 같은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가 나오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나는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97년도 IMF 그리고 2008년도에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국가적인 경제, 공황 상태가 오는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굉장히 불안해지고 고용이 흔들리고 그리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당장 경제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불안정한 행동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랫동안 축적되어 문화적 가치나 생활 양식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고 쉽게 말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여성의 행동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행동하는 여성과의 그 행동 패턴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성격이에요.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행동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사람마다 개개인적인 성격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한다든지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다음 주부터 나오는 프로이드라든지 릭슨이라든지 피아제라든지 번드라라든지 다양한 학자들이 나올 텐데요. 이 학자들은 이제 성격 이론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상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상행동을 먼저 정의해보자 하고 한다면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 또는 사회부적응적인 행동 또는 개인과 타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러한 다양한 이상행동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 대상이고요. 간단한 예로 정신병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이 최근에 이제 매스컴 통해서 조현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상 또는 꼭 그렇게 정신병리까지 아니더라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폐를 끼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이런 사회부적응적인 행동, 이런 다양한 정도의 이상행동들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DSM하고 ICD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차이가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DSM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DSM을 ICD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DSM-5까지 개정판이 나와 있고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 진단 통계 판단이에요. 그리고 ICD 같은 경우는 유럽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DSM 진단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ADHD라는 진단명이 있다 아시죠? 요새 많이 아시죠? 아이들이 이제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결핍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을 이제 ADHD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열 문제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인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에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데 반해서 우울증을 봅시다. 우울증은 왜 생기죠? 라고 물어보면 우울증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이 사망해서? 물론 가족이 사망했을 때 우울증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좀 우울하기는 하지만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유발되느냐라고 굉장히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DSM 체계는 어떤 것들이 현재하냐면요. 처음에 예를 들었던 ADHD로 돌아가서 1번 기준, 2번 기준, 3번 기준 이런 식으로 7개, 8개, 12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1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다. 2번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3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에 듣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견인다. 뭐 이런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쭉 나열을 하고 이 중 6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진단한다 라고 하는 통계 판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통계적인 수치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 DSM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요, 도서관에 가보시면 좀 두껍긴 한데요. DSM이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DSM-5가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교재에 21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저도 동영상을 제작을 처음 급하게 해보게 돼서 자, 네, 됐죠? 네,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 발달을 이해해야 돼요. 간혹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데 왜 인간 발달, 아동 발달 뭐 이런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인간 발달이라는 건 22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요. 인간은 태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보통 신생아기부터 노년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인간 발달을 나눌 때는 사실 태아기부터 분류를 하게 되죠. 자, 전생에 걸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게 지금 성장,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뉘어져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뜻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설명하자면 development, 계속적으로 증대, 양적인 증대를 일으키는 거고요. 성숙은 우리가 보통 growth라고 얘기를 하죠. 성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인간 발달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나누냐 하면, 여러분은 사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죠. 키는 이제 그만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요. 유아기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키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인지적으로도 발달하고 그리고 인지 구조도 더 복잡해지고 사회 경험이 늘어나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사회관계망도 확대가 되고, 이것이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적으로 지속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체 발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25세, 26세 정도가 가장 활발한 시기고요. 그 이후 시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퇴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양적인 지속적인 발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고요. 대신 신체적으로 쇠퇴할 수는 있으나 이제 조금 다른 개념으로요. 인지 개념을 보면 우리가 30살, 40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경험을 계속적으로 쌓게 되겠죠?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한다든지 기억력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과 다르게 기억력은 다소 감퇴될 수 있지만, 그리고 계산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기술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사회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적인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성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할머니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랑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인생의 지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구루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정한 경지 위에 올라가신 분들을.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인지활동이나 정말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쇠퇴하실 수 있겠지만, 성숙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발달에 있어서는 성장과 성숙,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나눠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패러그래프 중간 정도에 보시면, 모든 22페이지예요. 모든 인간은 생애 주기 전체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발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연령 이상이든 신체적으로 넘어서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국가가 그런 발달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를 구비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평생교육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스마트폰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가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실 사회복지사가 돼서 어느 분야에 취업할지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동 파트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평생교육 또는 노인복지 또는 가물가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파트에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파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다고 할 경우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친부모로부터 방임이 일어나서 아동학대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현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실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과연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았는가? 아이가 그 나이대에 비해서 적절한 신체 발달을 하고 있는가? 적절한 언어 발달을 하고 있는가? 지연된 부분이 없는가? 인지 발달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 학교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상 발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를 이제 분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게 하고 최대한 부모가 등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발달을 사회복지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거기 이제 피아제라든지 아니면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22페이지, 23페이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2장에 가시면 성경이론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서요. 거기서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6차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